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나오셨으니까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제가 항상 부동산원 통계 알려드리는데요. 네. KB도 살짝 이야기 드릴게요. 뭐 네. 항의 왔던가요? 왜 KB는 얘기 안 하냐고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네.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네, 숫자 하나하나를 보면 좀 달라요. 네. 표본이 다르고 네. 조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데 네, 네. 그래프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통계 추이를 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추이가 나올 겁니다. 네. 보시면 부동산원 통계도 그렇고요. KB 통계도 그렇고 집값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다가 한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상승으로 전환은 됐는데 상승폭은 키우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KB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저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렇죠. 숫자를 보면은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0.02, 0.03 큰 의미는 없는데 유의미하지 않아요. 네. 변동률을 보면 뭐 지난주가 0.02였고 이번 주도 0.02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가격 지수도 90.15에서 90.17.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보합이다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네. 들었으면서 거의 뭐 보합세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번 주가 또 소폭 약간 하락을 했어요. 주간 통계를 보면 부동산은 10월 23일 통계를 보면 예. 전국은 0.07에서 0.05, 예. 서울은 0.11에서 수도권이 0.08. 전체적으로 지난주가 소폭 올랐고요. 이번 주가 소폭 떨어졌는데 올랐고 내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부동산원 통계 리포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다.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뭘까요? 관망이- 핵심 지역들 오르고 이게 상승장이라면 핵심 지역들이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그렇지.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가는 양상인데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 위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 매수자들은 지금 가격 따라가기 싫고 안 올랐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올 1월 정도 가격의 지역이 어딜까를 찾아보고 그런 단지들이 있다면 그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 하지만 반등한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이 리포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제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부동산 통계를 작년 12월 뭐 우리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176개 지역을 조사하거든요. 예. 상승 지역이 항상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서 134개까지 늘어났는데 이번 주는 줄었어요. 상승 그러니까 지역이 줄었다. 거의 한 10개월 만에 상승 지역이 처음으로 줄었고요. 하락 지역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마이너스로 돌았었고요. 예. 세종시도 계속 상승이었는데 네.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약간 꺾이는 분위기 아닌가에 좀 힘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KB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도 그렇고 전수조사는 아니죠 이게? 전수조사 아닙니다. 그렇죠. KB는 샘플 조사죠. 그죠. 그 부동산원은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 거고요. KB도 조금 더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특정 지역을 표본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정을 하기로는 이제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뉴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뉴홈 3차 청약 접수 지난주에 종료가 됐는데 네네. 청약 경쟁률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는데 제 큰딸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약을 해봐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청약했는데 당첨됐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당첨될 리는 없죠. 왜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큰딸이 아빠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얼마나 라고 하던데 네. 일단 경쟁률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평균 경쟁률이 18.6대 1이 나왔고요. 어허. 마곡, 서울에서는 마곡 10-2블럭이 나왔었는데 토지 임대부거든요. 예, 예. 토지는 그때 서울시 말씀하셨어요. 거, 예. 그렇죠? 건물은 분양자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일반 분양도 아니고요. 토지 임대부는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토지가 내 것도 아니고 월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생소하죠. 생소하죠. 한 네. 7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토지 임대부여서 이게 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69.4대 1이 나왔습니다. 오, 거의 괜찮게 70대 1 정도면 나왔네. 지금 좋게 분위기에서 나왔네. 예. 굉장히 높게 나와서 아마 제 딸이 이거 보고 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아, 거기 70킬이 거기 나왔는데. 청약했어요? 그렇죠. 거기 하라고 했는데 아. 뭐 이런 걸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화를 낸 것 같고요. 아이고.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예. 신도시 중에서는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입니다. 예. 48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 감안해 보면 청약 경쟁률은 저는 이 정도면 뭐 흥행에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뉴홈 경쟁률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인 건가요? 아 이게 우리 6월 달에 기억나실 겁니다. 네. 동작구 그때 저는 수방사. 훨씬 더 높았던 걸로 그럼요. 기억을 해요. 이게 약간 저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낮은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그 6월이었죠. 네. 동작구 수방사 나온 게 2차였고요. 네. 이번이 3차였는데 네. 2차가 더 높았습니다. 48.4대 1 평균이. 이번은 18.6대 1. 아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요걸 보면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로 읽혀지죠. 좀 6월하고 그 9월, 사이에. 10월이 그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번에 3차 나온 물량이 안 좋냐 그러면 안 좋지 않습니다. 마곡도 괜찮은 지역이고요. 그렇죠. 3기 신도시에서는 하남교산이 하남교산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월 달보다 6월이 남양주 왕숙이었거든요. 왕숙. 남양주 맞아요. 왕숙보다는 기억나요. 하남교산이 선호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청약시장 분위기도 3개월 만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 3분의 1이면 아니 3분의 1은 소장님,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장님 한 달 전에 여기 말씀하실 때 계약금 10%만 내고 3년이라는 시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굉장히 유리해서 네. 굉장히 약간 그 말씀 중에는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칠 거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진 청약 시장마저 뉴홈 청약 시장마저 이렇게 냉각됐다. 좀 약간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그나마 실수요자 시장이고요. 그러니까요. 계약금 10%만 내고 예.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할 수 있기 미계약도 때문에.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최근에 미계약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이제 매수자, 관망세 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상황이 상반기 이제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내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추가 상승을 하려면 기대감이 생기려면 적어도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자극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올 1월 뭐 2월 이때만 하더라도 올해 말 정도 되면 꺾이죠. 금리 인하가 한 0.25 정도는 이제 금리 그냥 인하가 반대로 돼서 가고 있어요,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반대. 정반대예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차라리 동결이면 다행이고 아 올라가는 걸 지금 걱정해야 되는 최근에 상황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깜짝 놀랐어요. 주담대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하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상당 금리가 뭐 7%대, 뭐 8%도 그러니까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5월 달만 하더라도 하단 금리가 3%대 금리가 나왔었거든요. 대출 금리가 3.8%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4% 중반도 어렵습니다. 예. 예금 금리가 4%가 넘었기 때문에 1금융권이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줬다가 살짝 묶었단 말이에요. 특례보금자리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50년 만기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도 사실은 거의 뭐 보합세에서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약 시장도 요즘 미계약이 다시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3개월이 뭐 길지 않은 시간 같은데 사실 3개월 동안 사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데 네. 지금 이 분위기를 근데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문 아이파크 자이. 네네. 여기를 좀 지켜보면 지금의 분위기를 확실히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마 방점을 찍을 것 같은데요. 세대 수가 굉장히 큽니다. 4,321세대. 큰 단지네. 4,000세대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입니다. 이문 3구역 재개발을 한 아파트인데 이문 휴경 뉴타운 안에 있거든요. 제가 아마 8월인가요? 한번 레미안 라그란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문 1구역인데 혹시 지도 안 라그란데보다 보여주세요?
지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없어요? 아, 이거 준비해 주셔야죠. 다음에는 꼭 준비하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어딘지 궁금한데. 아 그래요? 예. 힘은 그 개인적으로 신이문역 있고 네. 신이문역 외대 있고. 입구역 있는 아, 그쪽입니다. 그 1호선 지나는 그쪽에 1호선 그쪽입니다. 아, 뭐 삼육대도 있고 그쪽인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역세권이어서 아. 위치는 더 좋습니다. 1호선 지나네. 네, 더 좋은데 가격이 문제는 가격인데요. 분양가가 전용 84가 12억 원 좀 높게 나왔습니다. 12억 원을 넘었는데 그때 레미안 라그란 데가 10억 9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높게 나왔는데 이게 왜 청약 시장에 중요하냐면 네. 이 아파트는 뭐 저희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미터가 야 살짝 고분양가 나왔는데 이게 먹힐까? 이 단지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청약 시장은 견제하다. 다른 문제없다. 건설사들이 용기를 받겠네요. 용기를 받는 거죠. 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는데 예. 이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역세권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 분위기가 이제 우리 고분양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미터고요. 모든 건설업계나 지금 청약 분양 시장 관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합원 물량의 특징이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로얄동, 로얄층을 먼저 다 선점을 그렇죠.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풀기 때문에 저층 물량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타입도 좋은 거는 다 가져가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타입이라든지 저층 물량들은 일부 미계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지금 매도 물량이 엄청 쌓여가고 있고 지금 기록적으로 쌓여가고 네네. 있는데 네. 이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가를 계속 높이면서 경쟁률을 기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네. 지금 뭐 매물도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020년 9월 이후에 매물도 최대로 많이 나왔다라고 그 하는데 정도예요? 그렇죠. 쌓인 매물이 막 엄청나게 많은 맞습니다. 걸로. 왜냐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은 똑같아요.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여기서 천정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데는 우리 모두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2년 내에 폭등하는 상황은 없을 거다. 집주인도 그렇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들어오는 아파트라면 내가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입장이고 주인들은 또 생각이 다르죠. 아, 내가 더 오를 것 같으면 내가 회수를 하는데 지금 회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매물을 내놓는데 급매로 내놓기는 싫어. 나 그냥 호가대로 아니면 호가에서 살짝 올려서 내놓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안 되죠. 그러네요. 건설사하고 마음이 비슷합니다.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살짝 올려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파크 단지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계약이 좀 많이 나온다면 아마 분위기를 좀 깨달을 것 썰렁해질 같고요. 거죠. 아까 우리 부동산 통계도 말씀드렸잖아요. 꺾였거든요. 그렇지. 꺾여서 지금 세종시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양 관계자나 건설사들도 변화하는 분위기를 빨리 좀 캐치해가지고요. 더 이상 배짱 분양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팽팽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뭐 하나의 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금리가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중요하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네, 금리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중요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뭐 금리가 올라도 뭐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뭐 집값이 오를 때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금리가 우리 작년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과거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매 전세도 이제 우리 모두 다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 전세가 모두 금융에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치명타고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거든요. 금리가 조금만 덜 썩이는 움직임만 보여도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시장에서는. 큰일 났다. 작년에도 금리 올라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동결이나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돌아선다면 아마 받는 영향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받는 영향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미국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면 사실 금리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요. 미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되는 아이고,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거 안 잡히겠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게 금리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고 그래 금리 몇 프로야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전세 가격은 뭐 지금 보합권이니까 조금 진정이 됐다고 하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중개업소 25곳이 특별검사 나오니까 폐업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전세 관련된 그 엮인 스토리가 많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근생빌라 불법 근생빌라가 최근 3년간 3,000채가 넘는다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이게 아파트 시장하고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을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는 이제 거의 뭐 역전세 문제 거의 안 생기고 있고요. 2020년, 2021년 임대차 입법으로 왜곡된 가격들이 어느 정도 다 갱신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정상화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네.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아, 빌라 오피스텔 전세 위험해. 그렇죠. 월세로 가든지 아파트로 가든지 수요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얘기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앞으로도 또 계속 나왔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들도 사실 그 거래한 중개사들이 뭐 그런 사실을 저는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건 인지했고요. 인지하지만 문제가 그동안은 뭐 설마 크게 없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어. 거야. 나는 뭐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현장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수수료도 높게 받았다고요. 이거 전세 맞춰주면 수수료 더 줘.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이제 다 폐업 신고하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근생 빌라 뭐 3,000건 적발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또 근생이 뭐야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상가입니다. 상가. 건축물은 9개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주택이 8군이고 근생이 7군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상가를 말하는데 단지, 학원, 마트. 그렇죠. 상가가 무슨 또 이게 주택이냐 빌라냐라고 하는데 주택은 주차장이 한 세대당 한 대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근생은 좀 적게 적용이 되다 보니 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지하하고 1층을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원룸처럼 만들면 세대 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방을 더 많이 만들 수 그게 있다. 가능한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법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 허가는 근생으로 받고 근생으로 받으면 상가나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상가에 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거네요? 상가인데 원룸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기는 그런 게 하는데 있었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은 자기가 건축물 대장을 떼보고 이렇게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주 주택인 줄 알고 주택인 줄 그냥 알고. 근생으로 몰랐던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주택이 아니라 상가인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문제가 되고 실거주를 하면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절차도 좀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이게 근생이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되다 보니 결국엔 또 전세 사기하고 또 맞물리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할 때 일단 우리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이 사실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온다면 아, 부동산이 나와요? 그걸 무조건 살펴보는- 잘못하는 건데 아니, 나와도 좀 어려운 말로 돼 있잖아요. 그 어려운 말이 되어 있고 확인 설명서 같은 거 우리가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또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알고 계약하는 건 괜찮습니다. 알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나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감당하겠다 이거겠죠. 주택은 4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35만 원 내는데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주택인 줄 알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무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나 뭐 건축물 대장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집은 시간 잠깐 내서 한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10분 인터넷 그러게요. 접속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어려워요. 네. 그걸 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도 어렵죠. 어렵고 부동산 용어 좀 너무 어려워하죠. 좀 용어가 법적인 용어고 좀 딱딱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약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좀 안전하게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자동 계약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AI를 기대해봐는. 쉽게 좀 그러니까요. 알려줄 수 있게. AI 기반으로 해서 네. 뭐 주인이 주택을 매체 가지고 있고 세금 체납 정보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주택이 딱딱하게 아니라 좀 근생이고 넣을 이런 수 걸 있게. 딱딱 그렇게 잡아내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리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계약자는 사실 믿고 계약하는데요. 우리 유튜브 올릴 때도 그렇잖아요. 저작권 검사를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전세 계약도 이렇게 알아서 좀 검사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이 하세요.
제가 그런 능력이 되면 좀 그거 개발을 하겠는데. 해서 제안을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네. 근데 이 전세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증금 문제를 누군가는 또 채워줘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이 2조가 된다. 뭐 맞습니다.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맞아요. 2조는 정말 큰 액수인 거잖아요. 너무 커요. 이거 물어주는 거잖아, 정부. 그럼 결국에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대위 변제 해준 게 이제 2조 원이 넘고요. 8월까지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떻게든 뭐 경매를 넘기든 받아야 되는데 이미 깡통 전세가 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반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큰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 손실액이 1,000억 정도였거든요. 1,064억 정도인데 뭐야, 이게 2조면 1년 만에 20여. 그 20배가 늘어났단 근데 이게 말이에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더 늘어날 수도 말씀이시잖아요. 있고요.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인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허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돈이 우리 세금이죠. 우리 세금으로 또 메워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드는 생각이 허그가 보험 가입해 주는 것도 참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한데 자기 돈이면 그냥 계약서 보고 이렇게 쉽게 해줄까. 그래서 허그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아까 자동 맞아요. 계약 시스템 이야기했지만 허그의 권한을 줘가지고요 임대인 정보를 좀 확인하고 안정성을 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이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오늘도 김인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